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이혼을 하고 친정엄마와 살고 있는 30대 후반 직장맘이에요. 헤어진 남편과 사이에 아이가 하나 있지만 다행히 아직은 아빠를 찾지 않고 안정적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뭐 남들과 다를 바는 없었어요. 싸우기도 하고 화해도 하고 아이 낳고 살다 보니 그냥 서로 포기할 건 포기하고 살게 되더라고요. 원래 결혼 전에야 온갖 입에 발린 말로 저를 꼬셔서 결혼한 사람이긴 해요.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요? 사랑하면 눈이 멀고 다른 건 잘 안 보이기 마련이니까요. 그런데 하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유형의 인간들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인연을 맺게 되었는지, 그래서 이런 이혼이라는 결과를 가져온 게 아닌가 싶어요. 솔직히 결혼 당시엔 제가 망한 결혼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 했어요. 다들 그렇지 않나요? 행복하려고 결혼하지 이혼하려고 결혼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게다가 결혼하기 전에는 남편이 저와 엄마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친정이 시댁보다 잘 살아요. 엄마가 요식업에 종사하시는데 거의 30년 넘게 해오고 계십니다. 같은 동네 오래 살다 보니 우리 엄마 이 근방에 오래 사신 분들은 아마 모르는 분 없을 겁니다. 혼자 억척스레 장사하시면서 집도 사시고 건물도 올리셨고 딸 둘을 잘 키워내셨으니까요. 우리 친정엄마는 소위 말하는 여장부 같은 타입이세요. 기억을 떠올려 보면 처음부터 그랬다기보다는 아빠가 저 중학교 때 갑작스레 돌아가시고 나서 두 딸과 살아오시다 보니 바뀌신 것 같아요. 지금은 동생이 엄마 가게를 이어받기 위해서 거의 하루 종일 같이 일하고 있답니다. 지금이야 모든 상황이 안정되었다지만 지난 2년간 우리 집에 안 좋은 일이 참 많았어요. 저도 이혼했고 친정엄마도 갑자기 사업이 좀 힘들어지기도 했고 몸까지 아프셔서 마음고생을 좀 하셨거든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요. 내가 안 좋을 때 주변에 남는 사람들이 진짜 내 사람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시댁을 포함한 가족이 그런 존재인 줄 알았건만 그게 아니었죠. 엄마도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혼하고 나서 너무나 마음 아파하셨지만 저랑 아이가 기죽을 필요 없다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피 섞인 가족 아니면 원래가 다 남인 거야. 그러니 배신감 가질 필요도 없다. 내 손녀 아빠 없이도 너랑 내가 훨씬 잘 키울 수 있어. 어차피 너도 독박 육아였잖니. 그런 집안에서 뭘 보고 자라겠어.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는 줄 알았지만 정작 내 딸 가족 될 사람들 제대로 못 보다니 엄마는 그게 좀 억울하다. 시어머니가 그런 속내를 감추고 있을 줄 알았나 뭐. 사실 사람 속은 누구라도 모르지. 이런 상황에 놓여봐야 아는 거 아니겠어, 엄마? 엄마, 나는 이혼은 아무렇지도 않아. 엄마 몸 건강하고 나도 건강하고 내 새끼 건강한 게 최고지. 이번 일로 내가 깨달은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김씨 아줌마한테 그 집안 아들을 소개받는 게 아니었어. 처음부터 우리 잘 사는 거 다 알고 접근해서 잘한 게 아닌가 싶어. 아무튼 이렇게라도 그 집안 본심 알았으니 잘된 일이라 생각하자. 좋을 때 옆에서 살랑거리는 거야 누가 못하겠습니까? 저 결혼할 때 남편이랑 시어머니는 우리 엄마에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저에게도 마찬가지였고요. 남편은 엄마가 다니는 성당 지인을 통해 소개로 만났는데 처음에는 제 쪽에서 별 관심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대기업까지는 아니지만 정년이 나름 보장되는 회사에다 기술직이라 퇴직 후에도 먹고 살 방법이 많다고 저에게 어필을 하더라고요. 순박했고 자기 마음을 가감없이 내비치는 사람인 것 같아 저도 점점 마음을 열고 사귀게 되니
어쩌다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처음에 남편을 만나고서 마음에 썩 들어 하셨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저처럼 편모스라에서 자란 사람인 거 알고 나서 더 친근하게 여기시는 듯 했어요. 둘 다 30이 넘은 나이였고 남편이 우리 아빠 생전의 성격이랑 비슷한 면이 보였던 것도 엄마 마음에 싹 들은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시댁만 보면 우리 집이랑 재정적인 부분은 비교가 안 되긴 했습니다. 요즘은 경제적인 부분도 결혼의 중요한 조건이니 시댁이 돈이 없어서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도 속물 취급 받을 일은 아니죠. 저의 경우 오히려 친정엄마가 결혼 반대하시기보다는 예비 사이를 믿고 저와 결혼해서 잘 살라고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양가의 아버지가 안 계신 탓에 상견례도 참 조촐했는데 시어머니가 머리를 조아리면서 엄마에게 했던 말이 아직도 생각나네요. 아들 결혼시키면서 뭐 하나 대단하게 해주는 게 없어서 제가 마음이 영 좋지를 않네요. 그래도 이렇게 우리 아들이랑 제 마음을 알아주시고 귀한 딸을 가족으로 맞이하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사돈. 나도 딸만 있다 보니까 든든한 아들이 생겨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돈네는 딸이 없고 나는 아들이 없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애들은 걱정 마세요. 조금 부족해도 제가 둘이 잘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줄 겁니다. 어느 한쪽이 여유 있으면 그쪽에서 도와주면 되는 거죠. 우리 애들 잘 살게 해주는 일인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우리 딸 그저 시집가서 마음고생 안 하게 잘 좀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여부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아들이 며느리 마음 상하게 하면 내가 아주 등짝을 후드려 팰 테니 걱정 마셔요. 이것도 인연인가 봅니다. 저는 혹여 사돈이 우리 집에 바깥 양반이 없어서 마음에 안 들어하면 어쩌나 걱정을 참 많이 했어요. 앞으로 안사돈이랑 나랑 자주 연락하면서 의지하며 지내면 참 좋겠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야말로 댁에서 시아버지 사랑 못 받는다고 싫어하면 어쩌나 걱정했지 뭡니까? 아무튼 안사돈 말대로 이것도 애들이 맺어지려니 인연인가 봅니다. 제가 유진이를 며느리가 아니라 딸처럼 생각하고 앞으로 잘 지낼 테니까 사돈도 아무 걱정하지 마셔요. 상견례 때 좋은 분위기 탓인지 우리 부부는 결혼 때까지 순조로웠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것도 우리 친정엄마 덕분이기도 해요. 우리 부부는 신혼집은 엄마 소유 다가구 주택 건물에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리모델링 비용만 조금 들었고 혼수랑 살림은 저랑 남편이 같이 했어요. 요즘은 반반 결혼이니 뭐니 하지만 저는 가족될 사람끼리 뭘 그리 계산하며 반반을 따지나 싶어 남편 형편에 맞춰 모자랄 것 같으면 제가 더 보탰습니다. 엄마 쪽 손님이 많은 것 같아서 식장은 엄마가 원하는 장소로 정했고 결혼 준비하며 시어머니가 저에게 무리한 요구 하신 것도 없었고요. 오히려 예단 생략하자고 하셨는데 다이아 반지 해주신 거 보고 엄마가 남들 하는 만큼 하라고 해서 나름 정성 들여 예단비도 드렸습니다. 결혼까지 그렇게 순조롭다 보니 둘이서 앞으로 잘 살 일만 남은 줄 알았어요. 실제로 결혼하고 나서 초반까지는 어머니가 저에게 함부로 하신 것도 없었고요. 흔히 시어머니가 며느리 길들인다고 시짜짓 하거나 아들부심 부리는 일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장가 안 간 시동생과 같이 사셨는데 요양보호사 일을 하십니다.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 기관의 상주에서 일은 못하시고 보조금 받으면서 일주일에 4-5번씩 가정으로 출장 가는 일만 하세요. 아들 둘이서 용돈을 드리긴 하지만 큰 돈은 아니니까요. 아무래도 어머니가 노후 생각해서 힘들어도 일을 계속하시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점도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나이 들면 자식들에게 기대거나 빨대 꽂고 사시는 분도 많은데 자식들에게 부담 안 주려고 하시는 것도 자식 며느리 입장에서는 되게 고마운 일이거든요. 저도 직장을 다녔는데
어머니는 특히 저에게 절대 직장을 그만두지 말라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요즘은 여자도 결혼해서 애 키운다고 직장 그만두는 세상은 아니지. 너 애 낳으면 내가 봐준다는 말은 못하겠다만 절대 일 그만두지 말어. 여자가 일해서 돈 버는 것도 중요한 거 알지? 남편 돈 눈치 보면서 쓰느니 내가 벌어 당당하게 쓰는 게 좋다 이 말이야. 그럼요 어머니 저도 알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 갖는 것도 조금 미룬걸요. 아무래도 친정엄마 건물에서 계속 살 수는 없으니까요. 아파트 청약 당첨될 때까지는 죽어라 둘이 맞벌이 하려고요. 그래, 네 말이 맞다. 아유, 그래도 너는 얼마나 좋으냐? 친정엄마가 건물도 있고 집도 있고 아직도 사업하시면서 돈을 번다는 게 참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너도 절대 일 관둘 생각은 하지 말어. 하지만 세상 일이 어디 내 계획대로 되나요? 우리 부부는 2년으로 자녀 계획을 했지만 결혼해서 반년도 안 되어 아이가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어렵게 아이 갖는 사람도 태반인데 당연히 낳아야겠다고 결심했죠.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물론 계획에 없던 임신이라 남편이 조금 당황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태어날 아이를 위해 우리 부부는 앞으로의 계획을 수정하고 출산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확히 제가 임신하고 나서부터 시어머니의 태도가 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 좋아하시기보다는 당혹스러워하신 것도 좀 서운했어요. 어머니는 아들이 둘만 있었던지라 딸이 없다며 늘 저에게 딸 같은 며느리를 원한다고 자주 말씀하셨는데 정작 뱃속의 아이는 딸이 아니라 아들 손주였으면 좋겠다는 말도 하시더라고요. 원래 결혼 전부터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는 스타일이신 건 알고는 있었지만 임신했을 때 그 말 듣고 조금 놀라긴 했습니다. 겉으로는 딸이 좋다, 딸을 원한다 하시면서도 아들 손주 바란다고 대놓고 말하는 거 보고 겉과 속이 다른가 싶기도 했죠. 근데 제가 임신한 후 아기 성별이 딸이라는 걸 알고 그때부터 아들 부심이 장난 아니시더니 논리에 맞지 않는 이상한 말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건 제가 배가 불러오면서 직장을 그만둔 이후부터였습니다. 저는 임신 6개월 때까지 일을 하고 퇴사했어요. 그런데 원래부터 저에게 여자도 돈을 벌어야 한다고 자주 말씀을 하셨던 분이라 그런 건지 몰라도 자꾸 저에게 편하게 놀고 먹는다라는 눈치를 자꾸만 주시더라고요. 예, 너는 남편 잘 만나고 부모 잘 만난 덕에 참 호강하며 사는구나. 나 때는 아들을 둘이나 낳았어도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시집살이를 당했는지 몰라. 근데 그거 아니? 임신 중에 열심히 몸 움직이고 일해서 몸이 고되면 아들을 낳고 일 안 하고 편하면 딸을 낳는단다. 아마 내가 그래서 아들만 둘을 낳은 모양이야. 그러니까 너도 편하게만 있지 말고 집에 있으니 집안일은 어지간하면 네가 다 하렴. 딸이 좋긴 하지만 그래도 아들은 있어야지. 기왕이면 첫째로 아들을 낳으면 얼마나 좋으냐. 시어머니가 시집살이 호되게 당하신 건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왈 임신 중에 열심히 일하고 힘들면 아들을 낳고 일 안 하고 편하면 딸을 낳는다고 합니다. 듣기 싫었지만 그냥 내내 하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듣기 좋은 소리도 두세 번이면 질리는데 점점 배가 불러오니 화딱지가 나더군요. 도대체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으나 만날 때마다 저런 식으로 말을 하셨습니다. 출산 앞두고 퇴직한 시점에 굳이 제 기분이 안 좋은 말을 왜 하는 건지 모를 일이었죠. 그러다가 첫 아이가 딸로 판명이 되니 제가 너무 몸이 편했나 보다고 자기 말이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아직 첫째 아이도 세상에 나오기 전인데 둘째를 아들 낳으려면 신랑이 편해하고 제가 힘들게 한다는 소리를 만날 때마다 하셨습니다. 요즘 산모들은 집에서 놀고 먹기는 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도대체 무슨 심리였을까요? 황당한 건요. 어머니가 저에게 그런 이상한 논리의 말을 하실 때 남편은 옆에서 같이 듣고도 가만히 있었다는 겁니다. 몇 번 참다가 제가 너무 확딱지가 나서 불만을 얘기했더니만 고작 한다는 소리가 엄마 하는 말 듣기 싫으면 앞으로 당신은 어머니 안 만나면 될 거 아니야. 난 어머니 앞에서 당신 편 못 들어. 우리 어머니처럼 며느리 생각하는 분이 어딨냐? 그 정도도 듣기 싫어하면 그게 며느리야? 어지간한 건 그냥 내내 하고 넘겨. 이렇게 말하고는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른 집에 비해 우리가 제사가 있냐, 어머니가 오라가라 들볶이를 하냐면서 제가 아주 편한 며느리라고 하는데 참 저런 사람에게 뭐라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저런 태도도 불만이었지만 무엇보다 임신기간 내내 어머니가 똑같은 말 반복하시는 통에 아주 넌덜머리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출산할 때도 혹여 제왕절개에서 돈 들어갈까봐 병원의 비용 다 물어보시고 비교하시고 얼마나 전전긍긍 하셨는지 몰라요. 당신이 돈 내주시는 것도 아니면서 말이죠. 산후조리 비용까지 하면 입덕 벌어지겠다 싶어서 제가 미리 친정엄마가 보태주기로 했다고 선수치니 그건 또 아무 말 없으시더라고요. 다른 집 고부관계도 저와 비슷하거나 더 사이가 안 좋거나 조금 좋거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부관계는 절대 엄마와 딸 같은 사이는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결혼 전이나 초반까지는 잘 몰랐다가 아이 낳고 살면서 점차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절대 친한 사이가 될 수 없다는 걸 서서히 알게 된 케이스랍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는 제가 완전히 자기 가족이 되었다 생각을 하시는 듯 저에게 간혹 엉뚱한 요구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처음에는 여유 있는 쪽에서 더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저나 손녀에게 돈 쓰는 걸 너무 아까워하시는 어머니를 보면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싶기도 했어요. 가는 게 있으면 조금이라도 오는 게 있어야 인지상정인데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매번 챙겨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시더군요. 친정엄마는 이런 저의 속도 모르고 매번 우리 반찬 챙겨주시면서 시어머니 것도 챙겨주시고 어디 가시면 좋다는 건 매번 저나 시모에게 사다 주시기만 하셨습니다. 그런 엄마가 답답해서 뭐라고 한 적도 있어요. 엄마, 이런 거 하지 말라니까. 좋은 거 있으면 엄마 것만 사지 우리 어머니 건 왜 사? 앞으로는 그러지 마요. 어머 얘, 너 왜 그러니? 엄마 거 사면서 네 시어머니 생각나서 하나 더 산 거야. 마음 그렇게 쓰면 못 써. 나는 뭐 바라고 이러는 거 아니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어. 시어머니는 제가 장담컨대 단 한 번도 우리 엄마에게 스카프 한 장 사다 준 적도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엄마 생일날 시어머니에게 따로 돈을 드리고 엄마 선물을 좀 챙겨주십사 부탁까지 했다니까요. 어머니는 민망하지도 않으신지 며느리 돈을 받아서 우리 엄마에게 좋지도 않은 선물 사주고 있는 생색 없는 생색은 다 내더군요. 이런 걸 친정엄마가 어찌 솔직히 말하겠습니까? 엄마 속상하실까봐 저는 어머니나 남편이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있어도 절대 엄마 앞에서 시가 식구들 욕은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 결혼할 때만 해도 남편이 저 공주처럼 살게 해주겠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 말 맞다나 결혼은 정말 현실이더라고요. 게다가 아이를 낳고 나니까 더 결혼 생활이 힘들어지는 게 맞았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도 제 말에 공감하실 겁니다. 딸아이 낳고 나서는 제가 거의 독박 육아를 하다시피 했어요. 딸아이임에도 남자아이 못지않게 에너자이저인 탓에 임신했을 때 찐 살이 저절로 쭉쭉 빠질 정도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친정이 가깝다는 사실이었죠. 엄마 건물에 살다 보니 거의 매일 엄마가 남편 출근 후에는 우리 집으로 출근하셔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엄마는 가게에 오후에 나가고 동생이 엄마보다 가게에 먼저 가서 일을 했고요. 정말
엄마랑 동생이 아니었으면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때가 마스크 시국이라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도 없었으니까요. 아무튼 아이가 3돌 무렵까지는 어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육아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 같네요. 그래도 어느덧 커서 말도 하고 자기 의사 표현하는 아이를 보니 이만큼 키워놓아서 조금은 수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숨 돌리고 저도 조금은 더 여유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다시 일을 시작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재취업할 때 필요할 자격증 공부도 조금씩 시작했죠. 남편과 사이는 그럭저럭이었고 시어머니는 가끔 속 없는 말을 해서 저의 속을 뒤집어 놓기도 했지만 딱히 큰 일은 없었습니다. 다들 이렇게 다투기도 하고 다시 화해하고 지지고 볶으며 사는 게 결혼이구나 싶었습니다. 우리 엄마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늘 이렇게 평범하게 살 줄만 알았죠. 그 무렵 엄마가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 일이 있으셨어요. 엄마가 가게 자리를 좀 더 넓은 곳으로 큰맘 먹고 이전했는데 투자 대비 매출이 안 나와서 몇 달을 고생하셨어요. 동생에게 듣기로는 인건비도 겨우 맞춰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하필 그 힘든 시기에 시어머니랑 엄마가 만나서 식사를 같이 했는데 엄마가 자꾸 한숨을 쉬고 표정이 어두워서 시어머니가 무슨 일이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엄마는 시어머니에게 힘들다는 소리까지 하시면서 어려움을 토로하셨습니다. 아유, 내가 무슨 좋은 꼴을 더 보겠다고 가게를 이전했나 몰라요. 지금 몇 달째 아주 고전을 하고 있네요. 30년 했으면 이제는 그만해야 하나 싶고 건강할 때 벌어서 애들 다 주고 가고 싶어서 애쓰는 건데 이러다 더 까먹을까 봐 걱정이고 마음이 참 복잡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울상이셨구만요. 가만 보면 돈 있는 사람은 있어서 걱정거리가 한가득이고 없는 사람은 없어서 걱정거리가 많으니 세상이 참 공평한가 봅니다. 저기 사돈, 혹시 지금 너무 힘드시면 제가 급한 대로 돈 1,000만 원 정도는 융통해 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해드릴까요? 갑자기 돈 1,000만 원을 빌려주시겠다는 소리를 하시길래 깜짝 놀랐는데 엄마는 당연히 시어머니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사돈.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설마 하니 사돈한테 돈을 빌려야 되겠습니까? 그러려고 힘들다 얘기한 거 절대 아닙니다.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그냥 사돈이 죽는 소리를 생전 안 하는 분인데 이러는 거 보니 오죽 힘들어 일어나 싶어서 제가 마음이 안 좋아 그럽니다. 저도 아이 없으면 도와드리지도 못해요. 그냥 드리는 거 아니고 나중에 가게 매상 회복하면 이자 쳐서 주시면 될 일 아닙니까? 1,000만 원 빌려드릴 테니까 당장 급한 대로 쓰세요. 전혀 개의치 마시고요, 안사돈. 두 분은 서로 빌려주겠다 싫다 하시며 한참 동안 옥신각신 하는 듯 하더니 결국은 억지로 우리 엄마에게 돈을 붙여주시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엄마에게 그 돈 1,000만 원 빌려서 뭐 하려고 받았냐고 하니 엄마도 어쩔 수 없었다고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너희 시어머니 그렇게 안 받는데 왜 그리 고집이 세시다니? 아이고 내가 그 돈 받아서 뭘 그리 도움이 된다고? 근데 어떻게 푼돈이라고 얘기를 하겠어. 마음 써주는 게 고마워서 그냥 잘 융통해 쓰겠다고 일단 받았어. 나중에 적당한 때 되면 네가 돌려드려라. 나중에 잘 풀리면 몇 배로 갚으라는데 아마 농담이겠지? 엄마가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 시어머니가 거의 억지로 맡기다시피 1,000만 원이라는 돈을 엄마에게 빌려주셨더라고요. 엄마가 설마 아무리 힘들어도 돈 1,000만 원이 없겠습니까? 시어머니는 엄마가 가게 이전 후 고전한다고 하니까 돈 1,000만 원이 아마 큰 도움이 될 줄 아셨나 봅니다. 적어도 마음은 진심이라고 생각하신 엄마는 일단 돈을 받아 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머니 속내를 모르겠더라고요.
저랑 얘기할 때는 은근히 친정엄마 도움을 바라시고 나중에 엄마 집이며 건물이며 자식들 상속해 줄 때 되면 자기 아들 지분이 있냐는 말까지 하시던 분이었으니 말이죠. 혹여 돈 1,000만 원 빌려주고 뭔가를 바라려고 하시나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푼돈도 아니고 엄마 말대로 정말 도와주시고 싶은 마음이라고 믿고 싶었어요. 그런데 안 좋은 일은 왜 한꺼번에 일어나는지, 엄마가 가게 매출 때문에 힘든 와중에 못된 손님 하나가 인터넷에 나쁜 글을 올리는 바람에 갑자기 매출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엄마는 나쁜 놈 하나 고소하고 뒷수습하느라 경찰서를 한동안 왔다 갔다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엄마 건강까지 안 좋아지셨습니다. 동생이 걱정스럽게 전한 엄마의 위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엄마는 60대 중반이 다 되도록 잔병이 거의 없는 건강 체질이셨기 때문에 당신이 암이란 소식에 적잖이 충격을 받으신 듯 했습니다. 아무리 수술로 제거할 수 있는 암이라고 해도 암은 암이니까요. 제가 아무리 괜찮을 거라는 말을 해도 엄마는 암이라는 단어만 듣고 이미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긴 암에 걸려보지 않은 사람이 당사자 마음을 어찌할까요? 엄마, 선생님이 수술만 하면 괜찮을 거래. 당장 죽을 것처럼 우울해하지 마. 요즘 초기암은 완치도 한다더라. 한번 쉬어가라는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하자. 응? 내가 뭐하러 그동안 아등바등 살았나 몰라. 이렇게 병을 얻을 줄 알았으면 한 번쯤 쓰고 싶은 것도 쓰고 너희랑 여행도 다니고 살 걸 그랬어. 엄마가 너무 후회가 된다. 엄마는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왜 이런 병에 걸렸을까, 유진아? 엄마가 그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시는 건 저도 처음이라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가능했지만 암이라는 병이 그렇잖아요. 병 이름만 들어도 무섭고 당장 죽음이 연상되고요. 병원에서 의사도 좋은 상황보다는 무서운 얘기를 자꾸 하니까 마음이 너무 불안했습니다. 엄마는 수술을 앞두고 검사가 많아서 계속 병원에 다녀야 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암 걸렸다는 말을 남편에게 했을 때 남편은 짧은 탄식만 내뱉더니 이 말부터 하는 겁니다. 아참 여보, 장모님 말이야. 보험은 든든히 들어놓으신 거지? 뭐? 당신은 우리 엄마 괜찮으신지는 안 궁금하고 보험 들어놓은 게 궁금하니? 걱정 마. 우리 엄마가 설마 하니 자식들한테 기대실 뿐이야? 기대신다고 해도 당신 도움 같은 거 절대 안 바래. 남편 입에서 나온 뜻밖의 말을 듣고 가뜩이나 엄마 암 선고 이후 마음이 심란한데 화가 난 나머지 저렇게 쏘아붙였습니다. 다행히 선항암 없이 수술이 가능해 이런저런 검사를 해야 해서 아이는 동생에게 맡겨놓고 저는 엄마를 모시고 내내 병원에 다녔습니다. 엄청 힘들어하시고 매번 녹초가 되시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라는 사람은 단 한 번을 전화조차 안 하더라고요. 거기까지도 좋았습니다. 저도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잘 안 하는지라 엄마에게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라 말씀드렸어요. 사위는 엄마 아들이 절대 될 수 없으니 자식이 하는 것만큼 바라지 마시라고요. 그러다 시어머니가 전화가 왔는데 아마 우리 엄마가 암 걸렸다는 소식을 남편을 통해 들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어머니가 걱정돼서 전화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위로랍시고 하는 말이 전혀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얘 소식 들었어. 친정엄마 위암이라고? 좀 좋으냐? 올해는 네 엄마 무슨 살풀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왜 계속 이렇게 안 좋은 일만 있다니? 사업도 한동안 어렵다더니 이제는 암까지 걸리고. 세상에. 어찌 수술은 가능한 기술하니? 네, 어머니. 검사 다 끝나면 날짜 잡을 거예요. 엄마가 지금 너무 힘들어하셔서요. 나중에 수술하고 나서 통화하시죠 뭐.
제가 어머니 안부 전화 왔었다고 전할게요. 아유, 그러니까 돈 버느라 전전긍긍해봤자 소용없어. 사업도 안 되고 스트레스 받으니 병까지 얻은 거 아니냐. 예, 혹시나 해서 말인데 네 엄마 혹시 있는 돈 다 털어먹은 건 아니지? 왜 지금 사는 아파트랑 너희 사는 다가구 건물은 멀쩡한 거지? 네 엄마가 진담인지는 모르겠다만 그 건물 나중에 우리 아들 주겠다고 하셨는데 미리 준비라도 해놓으셔야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네 친정엄마가 그동안 우리 아들을 그대로 친아들로 생각하셨잖아. 뭐든 확실한 게 좋지. 그 순간 어머니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엄마가 당장 죽을 병 걸린 것도 아닌데 왜 저런 말을 하시는지 놀랍더군요. 마치 엄마가 죽기 전에 재산부터 정리해 놓으라는 소리로 들려서 불쾌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엄마가 주더라도 우릴 주시지 그이한테 무슨 권리가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라도 엄마 암 치료하는데 다 쓸 거라서요. 엄마 돈 저한테 올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전. 그리고 솔직히 어머니 지금 말씀은 꼭 우리 엄마 죽길 바라는 걸로 들려서 기분 나쁘네요. 얘는 말이 그렇다는 거지. 아무튼 알았다. 너는 엄마 병시 중이나 잘해. 우리 나이 암은 사형 선고지 사형 선고야. 그나저나 내가 안사돈한테 빌려준 돈 1,000만 원은 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구나. 치료비 할 돈은 있는 거니? 네, 어머니. 엄마 집을 파는 한이 있어도 엄마 암 꼭 고칠 테니까 그런 줄 아시고 어머니가 빌려주신 돈은 엄마 수술하시고 갚을게요. 조금 기다려주세요. 그깟 돈 1,000만 원. 지금 당장이라도 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우리 엄마가 사업도 힘들고 암까지 걸렸다는 말에 망해가는 사람 취급하는 게 너무 기분 나빠서 어디 한번 애 좀 태우고 줘야겠다 싶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저의 생각도 잘못이긴 했지만요. 더럽고 치사한 돈 1,000만 원, 그때 돌려주고 말 것을. 저는 그날 이후 시어머니에게 못 볼 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했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혹여 수술 앞두고 허튼 소리 할까 싶어 안 받으려고 했는데 엄마 전화로 올까봐 그냥 마지못해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이와 함께 엄마 집에 머무르는 한 달 동안 어머니가 아주 희한한 일을 벌이셨더라고요. 저에게 다짜고짜 하시는 말씀이 글쎄 우리 친정엄마 집을 팔아야겠답니다. 네 친정엄마 수술 때문에 입원했다지? 고민하다가 전화했다만 우리 아들이랑은 이미 얘기 다 끝냈으니 말아마. 네 친정엄마 집 말이다. 그 집 좀 팔았으면 한다. 부동산에 내놓을 테니까 그리 알라고 전화했어. 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엄마 집을 어머니가 왜 팔았으면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좀 알아듣게 말을 해주세요. 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야? 말 그대로야. 네 엄마 집 팔아서 돈을 좀 만들어야겠다는 거다. 너도 그랬잖아. 엄마 집 팔아서라도 네 엄마 병 고쳐놓겠다고 말이다. 아무래도 너희 엄마 내 돈 갚을 능력이 없을 것 같아 내가 너무 불안하지 뭐니. 사돈처녀도 요즘 엄마 가게 문 닫는 바람에 놀고 있다며. 갚을 능력이 안 되면 집이라도 내놔야지. 아들이랑 상의하고 결정한 거니까 너는 알고만 있어. 네 엄마도 그 편이 마음 편하실 거다. 어머니, 우리 엄마 집이 얼마인 줄 알고 그런 소리를 하세요? 돈 1,000만 원 받자고 몇 억짜리 집 팔아서 뭘 어쩌시려는 건데요? 우리 엄마 재산인데 왜 어머니랑 그이가 왈가왈부하는지 모르겠네요. 팔 생각 전혀 없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내가 1,000만 원 빌려준 거 뭐 여유 있어서 빌려준 줄 알아? 네 엄마 가게에 투자한 거야. 그럼 이자라도 제대로 쳐줬어야지. 나는 네 엄마가 소환이 있어서 금방 일어날 줄 알았어. 그럼 나한테도 은혜는 갚겠지 했다. 근데 암이라는 몹쓸 병에 걸리고 가게 문도 닫았는데 망하는 건 뻔한 수순 아니냐? 두 말 안 하마. 나는 내 돈 이자까지 쳐서 받아야겠으니까 당장 팔아. 시어머니는 이미 남편과 말을 끝냈다며 막무가내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연락했더니만
이 인간이야말로 아주 제대로 미친 것 같더라고요. 여보, 장모님 어차피 돈 필요하시잖아. 우리 엄마 말대로 하자. 장모님 집 팔고 엄마 돈 드리고 나서 나머지는 장모님 치료비 쓰시면 되잖아. 장모님은 우리 사는 건물 세입자 하나 내보내고 들어오셔도 되는 거고, 사실은 장모님 집 팔아서 엄마 지내실 신축 아파트 하나 얻었으면 해. 가만 생각하니까 장모님 암투병 하시는 동안은 당신 도움도 필요할 거고 같은 건물에서 살면 더 좋지 않겠어? 그러니까 장모님 집 팔게 해줘, 여보. 꼭 당신 어머니랑 작당 모의를 제대로 한 것처럼 들리네? 엄마 아프자마자 엄마 집부터 팔아서 자기 엄마 아파트 마련해줄 생각이나 하고 말이지? 어머니랑 당신이 그런 속내인 줄은 진짜 몰랐다. 엄마 수술하고 내 뜻 확실히 전할 테니까 당신 엄마한테 기다리시라고 전해. 남편은 우리 엄마 암투병을 핑계 삼아 자기 엄마가 빌려준 1,000만 원을 빌미로 엄마 집 한 돈을 차지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남편과 통화하면서 이혼을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앞둔 엄마에게 그날 일은 말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엄마가 병원에 있는 내내 안부 전화도 한 통 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엄마 수술은 잘 끝났어요. 천만다행으로 다른 곳에 전이도 없었고 아주 초기라 갑상선만 떼어내는 간단한 수술이었어요. 평생 호르몬제를 먹어야 하지만 다행히 방사선 치료도 필요 없었어요. 수술 후에 엄마는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지금 빠르게 컨디션을 되찾으셨어요. 생각보다 암이 별거 아니라며 농담까지 할 정도로 마음의 여유도 찾으셨죠. 퇴원을 앞두고 저는 엄마에게 이혼하겠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충격이시겠지만 엄마도 알아야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엄마 수술 전 시어머니와 남편이 무슨 짓을 했는지 털어놓았습니다. 엄마가 혹여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니 최대한 담담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누군들 그런 말을 듣고 열이 안 받겠습니까? 엄마는 자초지정을 듣고 극대노하셨습니다. 뭐? 돈 1,000만 원을 못 갚을까봐 내 집을 팔자고 했다는 거냐? 나원 참, 뭐 그런 여편네가 다 있어? 얘 안 되겠다. 퇴원해서 당장 네 시모 집에 가자. 내가 죽기라도 했으면 아주 큰일 날 뻔했구나. 응? 아마 엄마 집 팔아서 자기 엄마 집을 해주고 차근차근 엄마 재산도 자기 몫으로 해놓고 싶었나 봐. 엄마 죽는 거 은근히 바라더라고. 엄마, 나 이혼할 거거든? 그러니까 나 자식 때문에 참고 살라고 하지 마. 엄마는 엄마 건강만 생각하자. 엄마도 아프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지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인생 참 짧다. 행복하게만 살기도 짧은 게 인생인데 싫은 사람 참고 살 필요 하나도 없다. 집은 걱정하지 마. 쥐들이 뭐 네가 허락하면 팔 수 있을 것 같아? 엄마 집을 무슨 수로 팔아? 퇴원 후 며칠 동안 엄마 집에서 지내는 동안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번갈아가며 저에게 계속 전화를 하더라고요. 둘 다 똑같이 입이라도 맞춘 건지 우리 엄마 안부는 안 묻고 집을 내놓자는 말만 하더라고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소리를 질렀더니만 이 인간 한술 더 떠 이러더군요. 이혼? 좋아. 이혼할 때 하더라도 결혼해서 당신네 집에 아들 노릇한 돈은 줘라. 안 그럼 나는 절대 도장 못 찍어. 아들 노릇한 대가라니요. 저도 남편이 저런 모습이 있다는 걸 알고 참 놀라웠습니다. 그동안 저런 속내를 감추고 어떻게 지냈나 싶었죠. 엄마는 제가 전화로 시달리는 걸 보고는 마무리를 당신이 짓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다음날 시어머니 집에 가자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엄마를 말렸죠. 하지만 엄마가 꼭 할 말이 있다길래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하시라 했습니다. 연락도 안 하고 가서인지 시모는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멀쩡한 엄마를 보더니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웃더라고요. 어머나 사돈, 수술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어찌 괜찮으신 건가요? 얼굴은 좋아 보이십니다. 근데 연락도 없이 어쩐 일로 오셨나요? 몰라서 묻나요, 사돈?
나 다 죽어가는 모습 기대했나 본데 어림없네요. 고작 갑상선암으로 내가 쉽게 죽을 걸로 보이나요? 오늘 내가 왜 왔을 것 같아요? 사돈이 억지로 예전에 빌려준 푼돈 갚으려고 왔습니다. 이자까지 쳐달라길래 얼마를 원하나 했더니 이 집을 이자로 원하는 줄은 정말 몰랐네요. 시어머니는 엄마 말을 듣고 순간 당황하시더라고요. 엄마 집을 팔라고 한 자기 입을 쥐어뜯고 싶었을 겁니다. 어머나, 사돈. 어미한테 뭔가 얘기를 잘못 전해 들으신 것 같네요. 저는 사돈 집에 욕심을 낸 게 아닙니다. 그냥 사돈이 사업도 어렵고 돈이 없을 것 같길래 방법을 알려준 것뿐이죠. 안 그러니 어미야? 하지만 이혼을 마음먹은 저의 입에서 어머니 편을 드는 말이 나올 리 만무했죠. 1,000만 원 갚을 능력 없으면 집 팔라고 하셨잖아요. 갑자기 왜 아닌 척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1,000만 원 돌려드리고 어머니 아들도 반납할 테니까 그런 줄 아시라고요. 우리 딸은 제가 키울 거고요. 어머니 아들하고 이혼할 거예요. 뭐? 얘! 너 지금 시어미가 말실수 한 번 했다고 갈라서겠다는 거야? 우리 딸이 안 갈라서면 내가 못 살게 할 작정으로 온 겁니다. 자, 이 돈 가져가세요. 아참 사돈, 내가 이 말은 꼭 해주고 싶네요. 그저 우리 딸하고 오손도손 잘만 살면 지금 사는 건물도 우리 사위 앞으로 해줄 생각도 했었는데 그런 로또를 사돈이 날린 줄이나 아세요. 내가 죽길 바랬겠지만 아마 향후 20년은 그런 일 없을 것 같으니 계속 후회나 하면서 살아보세요. 어디 우리 딸을 호구로 알아? 시어머니는 엄마 말을 듣고 얼굴이 흑빛이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바로 꼬리를 내리고 싹싹 빌었습니다. 아이고, 사돈 왜 그러세요? 사돈은 우리 딸이 아비 없이 자라는 걸 보고 싶어요? 우리도 혼자 돼서 애들 얼마나 힘들게 애들 키웠습니까? 애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게 해야죠. 내가 아프고 보니 생각이 바뀌네요. 좋은 것만 보고 살아도 짧은 인생 아닌가요? 나는 내 딸이 댁처럼 못된 집안에서 호구 잡혀 사는 꼴은 못 봅니다. 우리 딸은 내가 나서서 이혼시킬 테니까 그런 줄 알아요. 빠른 시일 내로 아들 짐 싸서 나가는 게 좋을 겁니다. 아시겠어요? 엄마는 시어머니 앞에 1,000만 원이 든 봉투를 내려놓고는 매달리는 시어머니를 뿌리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물론 저도 함께요. 남편에게는 한 달 안에 집에서 짐을 빼달라고 했어요. 남편 반응이야 뻔했죠. 자기가 왜 이혼을 당해야 하냐면 난리를 쳤고 그러다가 저에게 싹싹 빌기까지 했습니다. 아이를 무기 삼아 제 맘을 흔들기도 했고요. 하지만 제가 발빠르게 이혼 소장을 보내버리자 깨갱하고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위자료에 겁을 먹고는 결국 협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물론 아이는 제가 키우기로 했죠. 숙려 기간을 거쳐 부부 사이를 정리한 게 벌써 몇 달이 지났네요. 이혼을 심사숙고하라는 숙려 기간이지만 저는 전혀 마음이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엄마가 아플 때 은근히 죽기 바라고 재산 운운했던 시어머니랑 남편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같이 산다 해도 계속 미울 것 같은데 굳이 그런 지옥에서 왜 살아야 하나 싶었어요. 어쨌든 지금은 속이 시원하기도 하고 아이와 엄마 집에서 다 같이 사는 생활이 행복합니다. 오히려 남편과 같이 살 때보다 몸이 더 편하네요. 지금도 전 남편과 시모가 결혼 전부터 저와 친정 잘 사는 거 알고 속내 감추고 살았던 거 생각하면 소름이 돋습니다. 저와는 남남이 되었지만 전 남편과 사이에 아이가 있으니 전 남편이 부디 아이의 아빠로서의 책임은 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의 이혼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무거운 마음이 아닌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셨길 바라며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